우리는 한국이란 말 자체를 잃어버렸잖아요. 일본에서는 한국이란 말이 계속 남아있었던 거예요. 일선 동조론,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같은 조상이다. 망백제 유민들이 집단적으로 건너가서 원래 먼저 건너갔던 사람들과 또 고구려 유민들과 합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을 때 국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해가 뜨는 가까운 곳이라는 의미의 일본이란 국가가 탄생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또 그냥 갑니까? 무기가 있죠. 그 무기가 금속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쪽에서는 청동기로 지나서 철기시대로 진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진 집단들이 일본 열대에 도착하니까 일본 열대에 있는 주민들을 접목해가면서 나름대로 조그맣게 조금이 모여 살게 되잖아요. 이게 일본 정치 시작. 삼프로TV 특별기획 윤명철 교수의 유라시아 오디세이 이제 점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윤명철 교수님과 함께 우리 한민족의 일본 진출, 일본 열도 진출에 관한 이야기, 아주 고대 이야기 좀 여쭤볼 텐데요. 자, 윤명철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랑 일본이야 뭐 워낙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니까 뭐 오고 가고 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바다가 또 있었으니까 쉽게 오고 가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우리 땅에 있는 분들이 일본에 가고 또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는지 그 기록은 거의 없겠죠? 기록은 없죠. 아, 그러면 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군요. 네. 유물 같은 걸로. 네. 제가 먼저 전제할 얘기는요. 지난 시간에 했던 고조선 문제나 홍산 문화 문제, 일본 문제는 예민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학계에서도 그렇고 제야도 그렇고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입장이 좀 난처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일본 문제는 조금 제가 사실 일본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을 젊었을 때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82년도에 제가 뗏목을 타고 그렇죠.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일본 열도에 배낭여행을 떠났어요. 대학원생인데 한 42일간을 쭉 돌아다니고 와서 책을 썼거든요. 그리고 일본을 워낙 많이 따다 보니까 제가 일찍 일본 고대사에 관한 책을 썼어요. 바다 연관돼서. 그리고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니까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어령 선생이 쓴 축소지향의 일본인 같은 책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썼어요. 축소지향이 아니다 일본은. 그렇죠. 일본은 축소지향과 확대지향성을 같이 갖고 있다. 등등 몇 가지 논리도 펴면서 일본에 관한 책들을 좀 썼죠. 논문도 발표하고. 일본은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 그러는데 일단 전제될 것은 일본과 일본 열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과 일본 열도. 네. 일본이란 것은 국가잖아요. 예. 일본 열도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리고 고대에는 일본이란 국가가 없었잖아요. 예. 그렇겠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삼국시대에도. 그러니까 그 당시엔 정식 국명이 외 그리고 B4세기부터는 보통 외국 그래요. 일본이란 국가는 670년에 처음 생겨요. 네네. 그것도 망백제 유민들이 집단적으로 건너가서 원래 먼저 건너갔던 사람들과 또 고구려 유민들과 합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을 때 국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해가 뜨는 가까운 곳이라는 의미의 일본이란 국가가 탄생된 거예요. 아, 그럼 일본 그 당시 일본은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부터 일본이니까 그 전까지는 정식으로 외국 또는 외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름이야 그렇다 치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일본 열도에는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죠. 요즘 구석기도 있었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조몽시대라고 신석기 문화가 발달했는데 아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토기가 조몽토기예요. 아, 신석기 문화 때. 네, 그 사람들은 그 대신에 금속기를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고요. 문화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었어요. 그 대신에 자기들끼리 편하게 산 제가 인디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조몽인들이라고.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토기는 현재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엄청나게 뛰어나요. 일본 조몽토기들이. 그런데 그 주민들의 피가 최근에 유전인자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 남부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전부터 고고학적 발굴 성과 제가 해양사 전공자니까 당연히 교류가 있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현재 증거를 보면 7,000년 정도 전에는 현재 한반도 남부 지역과
대마도와 큐슈족과는 사람들이 교류하는 흔적이 나와요. 그 우리나라 보면 부산 가면 회 먹으러 가는 데가 동삼동 아니에요. 해양대학교에 있는 조도, 이 폐총들에서 그리고 울산에 가면 서생푸이족도 있고 최근에 안도도 있지만 이런 데서 이미 조몽토기들이 7천 년 전부터 발견돼요. 그건 조몽이들이 온 거예요. 반대로 이 우리 땅에 있었던 용기문토기라든가 뒤엔 비싸무늬 토기들이 가요. 그래서 일본 열대 대마도 베트에서 발견되니까 7천 년 정도부터는 사람들이 오고 갔구나. 네. 근데 그 한 10,000년에서 12,000년 전에는 거기가 육지로 연륙돼 있었어요. 조선과 일본이 서로 한반도와 한반도와 일본이. 그런데 지구상에 간빙기가 도래하잖아요. 빙하가 높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홍족세에서 충족세로 변하잖아요. 네. 물이 차오르니까 황해가 바다가 점점 돼가고 있고 동해도 이제 좁아든 거죠. 넓어진 거죠. 그리고 예. 바다가 생기니까 그러네. 한동안은 아마도 교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있다고 보지만 증거는 현재 7,000년 정도는 증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입증하기 위한 게 뗏목을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선사시대 때도 뗏목을 타고 건너 다녔겠구나. 왜냐하면 서양학자들은 이미 7만 년 전에도 인류가 홍해를 넘나들었다고 주장을 해요. 양쪽에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을 비교해서. 네. 그러니까 인간은 오래전부터 7,000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거기 살았던 사람들과 섞이는데 그 사람들은 조몽인이고 오늘 강의의 주제와는 좀 다르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랑 본격적으로 교류를 가졌을까? 사람들이 그냥 뜸뜸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집단에 또는 그 공간에 큰 변혁을 일으킬 만한 사건은 때로 왔잖아요. 때로 한반도에서. 그렇죠. 그게 보통 일본에서는 야요이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일본은 청동기 시대가 없어요. 철기 시대란 말도 안 써요. 왜냐하면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석기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10,000년 더 지속된 거예요. 그러다가 BC 4세기 또는 3세기경에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다를 넘어온 사람들이 주로 한반도 남부에서 건너오는 거예요. 근데 일본 학자들은 장강유역, 양자강 하구에서도 왔다를 주장하는데 그건 우리가 말은 저는 문화의 흐름이라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올 수 있는데 항법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체 건너오는 거예요. BC 4세기부터 3세기에 집중적으로 건너오는데 그 사람들이 건너온 이유는 몇 가지. 첫 번째는 좋은 땅을 찾아온 거예요. 좋은 땅을. 네. 일본으로. 네. 자기 땅이 없기도 없겠지만 좋은 땅. 왜냐하면 벼농사가 지어지려면은 현재 일본 열도가 벼농사 짓기 좋잖아요. 비 많이 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한 가지는 나는 거기 가서 조그만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 통해 가지고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갑니까? 농사 짓기 위해서 가니까 벽시를 가져가잖아요. 그 벽시는 우리 땅에서 가져간 거예요. 네. 벽시만 가져갑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져가죠. 생활용품들을. 그게 토기예요. 그래서 그 토기들은 그 전에 참조로 뛰어난 조몽토기와는 달라요. 물론 강도가 이쪽 세지만 이걸 야요이 토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요이란 말이 붙은 건데요. 동경의 어떤 마을 이름이에요. 토기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또 그냥 갑니까? 무기가 있죠. 그 무기가 뭡니까? 금속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쪽에서는 청도기로 지나서 철기 시대로 진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진 집단들이 일본 열대에 도착하니까 일본 열대에 있는 주민들을 쉽게 말해서 정복이라고 그러죠. 뭐 정복해가면서 나름대로 조그맣게 모여 살게 되잖아요. 이게 일본 정치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충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조금 지나게 되니까 이제 더 본격화되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붕괴하고 나서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그 파장에서 밀려서 건너갈 수 있다. 그다음에 유만조선이 붕괴했잖아요. 그때도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망명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도 집단으로 이주하고 그 사람들은 결국 보트 피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 열도로 가죠. 또 밀려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갈 수도 있고 본격적으로 이게 저는 직풍노대라고 시대요. 괴테 얘기를 빌어가지고 그 당시 때 스트라몬트 드랑 그러잖아요. 질풍노도처럼 건너간 개척의 시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본 열도로 건너가는데 여기에 이제 해양의 문제가 등장해요. 바다에는 길이 있어요. 네. 육지에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길이 진짜 중요해요. 길 찾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한반도 남부를 생각해 보시면은
일단 현재 전라남도 지역이 있죠. 그다음에 경상남도에 해안지대가 있죠. 네. 근데 경상북도 해안지대가 있잖아요. 음. 그 일본 열도로 진출할 수 있는 곳은 그 정도잖아요. 제주도 빼놓고. 그렇죠. 예. 그러면 각각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라남도 지역에서 출발한 세력들은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은 주로 큐슈의 북서부 지역으로 도착해요. 나가사키 아시죠? 네. 구마모 나가사키 짬뽕 유명하잖아요. 네. 구마모도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전라남도에 있었던 만 세력들, 딜른 백제 세력들은 거기 도착해요. 그럼 경상남도는 얼마나 쉬워요? 이번에 에이펙 정세회담이 경기에 있었는데 그거 말고 김해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그러면 막바로 코앞에 뭐가 보입니까? 대마도가 보이죠. 그리고 서쪽 가면 거제도가 있잖아요. 제가 거제도에서 뗏목을 2번 뛰었어요. 옛날 선사시대항에는 거제도에서 출발하는 게 좋아요. 부산선 못 가요. 부산은 도착하는 항구지 출항 항구가 아니에요. 거제도에서도 제가 뗏목 거제도를 봐요. 아, 대마도를. 그래서 거길 출발한 세력들은 대마도에 도착하고 다시 가면 큐슈 북쪽에 오늘날 후쿠오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쿠오카. 아, 그 주변 지역에 네. 도착하는 거예요. 그 지명부터 유물이 엄청나게 많죠. 관련 유물이. 그러면은 김에 있었던 세력들도 글로 가. 그다음에 당연히 경주의 바깥에 나가면 포항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울산도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 출발한 세력들은 쭉 가서 혼슈, 중부, 이남에 도착해요. 그러겠지. 가까운데. 네, 독도의 영유권을 취하는 데가 시마네현이거든요. 예. 바로 시마네현이 도착 지역이에요. 거긴 신라계 유물과 유적 그리고 지명이 많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BC 4세기 또는 3세기부터는 한반도에 국가가 생기기 전에도 있었지만 이름이 없기 전에도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일본 열도에 곳곳에 정착했구나. 그럼 그들이 조그만 나라를 만들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유만저승이 멸망하고 소국들이 있었듯이 이런 나라들의 기록이 중국 세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쪽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일본 그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사이가 꽤 뭐 같은 형제거나 그럴 수 있겠네요. 괜찮은 사람들이 많았겠네요. 처음에 조몽인들은 다르잖아요. 네. 생긴 것도 모든 게 다른데 네. 그런데 건너간 사람들과는 같은 권이 형성되잖아요. 일단 언어권, 혈연권, 문화권이 형성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동일체가 형성이 되죠. 여기 또 문제의 출발이에요. 사실은. 그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만 그들의 관계에서 선주민 집단과 후발 집단 간의 갈등과 투쟁이 있는가 또는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가 이 차이는 있는 거죠. 저는 관념적으로 후제에다 무게를 둬요. 문화 자체가 조몽인들과 대륙에서 우리에서 건너간 사람들도 그렇게 봐요. 그냥 정복과 약탈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힘을 합쳐서 협력했다고. 그래서 먼저 간 우리들이 네.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오잖아요. 그들 간의 관계를 이제 설정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남쪽에서도 보면 백제족에 살던 사람들과 예. 가야족에 살던 사람과 신라족에 살던 사람들이 같은 문화권이지만 경쟁 관계잖아요. 때로는 싸웠잖아요. 삼국시대 내내 싸웠잖아요. 네. 어제나 마찬가지죠. 똑같이 일본 열대에 정착해서도 일본 열대 세력들 간에도 친백제계, 친신라계, 친가야계가 싸울 수 있어요. 있어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단하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내가 친백제계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신라와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정치 역학관계 문제니까. 네. 그래서 일본 열대의 역학관계는 매우 복잡한데 큰 틀 속에서 보면은 BC 4세기, 3세기부터는 일본 열대 주로 큐슈 지역과 혼슈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물밀듯이 건너가서 일본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게 일본의 야요이 문화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가게 되면서 BC 한 2세기경부터는 국가, 즉 소국이 형성돼요. 국가가 아니라 국이죠. 소국. 그리고 기원을 전후로 한 시기에 가게 되면 중국의 세례 나오듯이 약 100여 개의 소국들이 있었다. 그때 그 지역이 오늘날 일본 열도 전체가 아니에요. 아마도 큐슈 아니면 조금 더 혼슈 일부를 포함한 때 100여 개의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AD 3세기 중반쯤 가면은 삼국지 위지동이전 외인전에 나오는 기록이지만 30허란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30여 개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나라가 야마다이 국이라고 그래요.
그 1만 호니까 약 5만 명 정도 거의 있었고요. 거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무당이라는 거지요. 무당? 무당. 우리 보면 지모신 그러잖아요. 똑같이 그걸 다스리는 여자는 사료에도 힘있고 비미호라고 돼 있어요. 그건 힘있고거든요. 힘있고는 희 플러스 미꼴 거예요. 해와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모시는 여자 무당이 있는 거지요. 그게 일본 신화에 나오는 바로 태양 여신 아마데라스 오미감이고요. 아, 그 상징이 일본 국기의 시노마루예요. 네. 일본 그렇게 최초의 되는구나. 네, 맞아요. 그 신. 네. 아, 그게 우리 가야의 건국 신화랑 거의 똑같은 거죠. 가야 건국 신화요? 그럼요. 가야 건국 신화는 뭐예요? 지금 주말 컨텐츠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저 정프로처럼 이미 배움과 성장의 DNA를 가진 분이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부터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까지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하는 위즈덤 칼리지 2016. 지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가야의 건국 신화는 일본의 건국 신화랑 똑같아요. 탄생 신화랑 똑같아요. 하늘에서 천선이 내려와요. 네.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는 원래 토착 세력들이 있어요. 네. 구간이란 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조금 있다가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이 허황옥이라고 불려진 집단이 들어오잖아요. 아, 허황호.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천선이 내려오는 구조, 그리고 그가 가져올 때 내려온 보물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가 내린 산이 있잖아요. 예. 구지봉, 아시잖아요, 구지봉. 이런 것들이 일본의 그 신화에 특히 고사기 일본식에 거의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래서 가야계가 센 거예요. 지금도 가면은 가라라는 지명이 곳곳에 있고요. 가라? 제가 예. 가라오케. 가라오케 할 때 가라도 사실은 음. 가라오케라는 게 뭡니까? 거짓 오케스트라잖아요. 그때 가라는 거짓이란 말을 원래가 저기 가야를 가리킬 때 가라라고 썼는데 옛날 우리 한국 할 때 한자를 써요. 근데 일본인들이 우리 가야와의 연관성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한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신라면 할 때 신자를 쓰거나 아니면 가라오케 할 때 가라처럼 빌공자 쓰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우리 가야 또는 한국과 연관된 거죠. 그래서 좋겠네. 참 재밌는 얘기지만 슬픈 이야기도 하고 우리는 한국이라는 말 자체를 잃어버렸잖아요. 잊어버렸잖아요. 일본에서는 한국이라는 말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뭡니까? 대한제국이 성립하기 이전에 이미 정한론을 내세우잖아요. 조선 정벌이 아니라 한국을 정벌하자는 게 정한론이에요. 아. 그러니까 일본에게는 가야 이거는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그때 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와 관련된 유물들이 워낙 많아요. 일본으로? 그럼요. 그러니까 벽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농사 도구도 있죠. 그 농사 도구나 뭐 농사 관련된 지명 이름들도 그렇죠. 이게 다 여기서 건너가요. 근데 무기가 건너가니까 청동기도 있었지만 철기들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일본으로. 예. 그래서 그런 무기들 등장하잖아요. 비파용동검도 발견돼요. 사실은.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게 뭐냐면 고인돌도 건너가는 거예요. 고인돌에서 큐슈 지역에는 고인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부단히 건너간 건데 다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건너간 거는 BC 4세기 또는 3세기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본의 작은 나라, 소국들이 형성된 것은 BC 2세기경 그러나 사료를 근거로 할 때는 BC를 전후한 시기에는 네. 조금 더 큐슈 일대와 혼주 남부 지역에서는 소국들이 많았다. 그 당연히 어디 기록이에요? 아니면 유물이에요? 기록들은 중국 사료지 우리 기록에는 없잖아요. 네. 한서 지리지라든가 아니면 삼국지 위지 동이전 외인전의 기록이고요. 네, 네, 그다음 유물들은 고각적으로 일본이 훨씬 더 많이 발굴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발굴 성과를 가지고 온 거죠. 그다음에 집단 주거지도 발견되고. 네. 일본에 왜 그 이른바 일본왕, 그러니까 천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우리 백제의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좀 과장이 좀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데요. 네. 일본 열도도 우리가 통일된 것처럼 언젠간 통일됐을 거 아니에요. 원래 동경 지방은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오사카, 나라, 아스카를 중심으로 해서 큐슈까지 보면 통일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통일됐을 때 그 통일 왕조의 왕, 즉 천황,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나눠서 질문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 전에는 여러 개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4개 플러스 하나 이렇게 보거든요.
고분의 분포들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제 이론이지만. 그런데 통일될 때는 전부 다 모여가지고 역학관계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특히 역사책을 쓸 때는 서로가 적절히 안 배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흔히 말하는 창세 신화라 건국 신화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흔히 말해서 우리 말은 우리 민족에게서는 고구려와 당나라 전쟁에서 우리가 고구려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멸망하기 직전에 백제 유민과 왜군과의 연합군 그리고 신라군과 당나라 연합군 간의 전투가 벌어져서 3년간 벌어지다 마지막의 전투가 백강 전투와 주류성 전투예요. 끝나고 나서 그 당시 때 외선 400척이 불살라지고요. 금강 하구쯤에서 2만 7천 명이 수장당해요. 이야. 그리고 백제민들이 대거 탈출해. 이게 생생 기록돼 있어요. 일본 서기에. 아, 그럼 일본도 도와주러 왔다가 그렇죠. 일본에 있었던 백제 친백제 세력들이. 그래가지고 역학관계가 변하게 되고 이제 일본 국가가 탄생되잖아요. 예. 그럼 그 이전에 했던 세력들이 있는데 특히 마지막 무렵에는 아마도 친백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의 전망을 무릅쓰고 백제를 도와주러 대규모 군사를 파견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나라의 전망을 무릅쓰고. 그런데 그 사람들과 그다음에 대거 건너온 사람들은 백제계잖아요. 고구려인들은 조금 건너야 동해를 건너야 되니까. 신라야 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신라와는 적대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그리고 일본 열대 곳곳에다가 산성을 쌓아요. 백제인들이. 그 기록에 다 나온 겁니다. 또 한 가지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된 겁니다. 그래서 백제인들이 나당연합군 즉 신라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산성 체제를 지금 현재 나라 지역까지 쌓아요. 아, 토성 같은 걸. 그럼 산성이에요. 백제인들이 토성이에요. 가서 왕이 된 거예요? 그 기존에 있던 왕과 부족장을 그러니까 몰아내고? 원래 있었던 임금이 있었는데 마지막 단계 제가 말씀드린 친백제일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천지천왕이라고 사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망 백제계가 오니까 당연히 그들과 연합적 성격을 띄울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이전부터 갔지만은 그 위에 대거 건너간 백제계를 대표하는 세력과 연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연합된 세력이 현재로 알려진 거는 백제계 의자왕의 후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날 천황이 얘기하는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일본의 천황계의 외척은 늘 후지하라 가문이라고 그래서 백제계 세력들이에요. 늘? 네, 거의 천황계는. 천황의 와이프는 백제계 사람으로 항상 그렇죠. 받는다는 후지하라 거죠? 가문이에요. 후지하라 가문은 친백제계 사람이에요. 아. 의자왕의 후손인. 왜 거기서만 뽑을까요? 그럼 그들이 역학관계의 문제죠. 아, 그래서 이제 그 두 세력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렇죠. 잘 힘의 균형 유지하면서 그렇죠. 또 지배 세력을 유지하려면 너는 천황해, 우리는 이제 와이프 할게 이러면서 계속 그렇죠. 유지가 됐다는 그런데 그 거죠. 이전이나 고무렵에 뭔가 충돌이 생기잖아요. 거기서도 내란이 많이 일어나요. 네. 일단 일본국이 성립이 됐지만 얼마나 힘들게 내란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임신의 날 비롯한 내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의 그 기록한 고상이나 일본식을 보게 되면은 신라계 세력도 만만치 않았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신라계를 대표하는 그 신과 스사노 노미코다라고 그래요. 네. 이즈모 세력이에요. 그리고 가야계 세력으로 추정된 아마데르스 오미카 안에 투쟁도 생기고 그다음에 어쩌면은 670년 이후에도 친신라계 친백제계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추정을 하는 거죠. 일본 안에서.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친백제계가 그 위에 일본의 고대 왕실을 고대국가를 장악해요. 그래서 친백제계 집단들이 네. 일본의 귀족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성실록 신찬 성실에 보면 나와요. 이건 누구네 가면 다 나와요. 아니 그렇게 가면 괜찮은데 또 일본에서는 일본석인가 거기 보면 왜 임나 일본 부설 해갖고 네. 아예 그냥 마치 일본이 이 우리 땅의 뭐 상당 부분을 그냥 점령하고 점령 관리. 관련구죠. 네, 뭐 당시 그랬다는 또 얘기가 있잖아요. 광개토대왕비에도 그런 거 있고 맞아, 막 맞아. 소설 나오고 그렇구나. 10년 전에 외가 뭐 바다를 맞아요. 건너와서 네. 그건, 예. 일본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일본과 외와 저기는 구분하자. 그래서 670년 이전에 일본은 외로 왜? 불러야 되고 왜? 제 이론에 따르면은 체제이기 때문에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외 이게 같은 거다고 보는 거예요. 아. 다만 외는 일본 열대에 있기 때문에 멀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스템 이론이에요. 제 체제 속에서 보자. 이게 제 이론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인들이 근대화되면서 우리말은 뭐라 그럴까? 흔히 말하는 제야사 아니 어쨌든 간에 굉장히 국수적인 역사가 등장해요. 국채 철학이라고 그래서 이미 막보 말에 생겨요. 일본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이론들이 있고 근대에 성공하게 되니까 더 강화되잖아요. 천황제가 처음 성립되잖아요. 천황을 신으로 모셔야 되잖아. 그러면서 일본은 막 우국화시키는 작업들이 생기고 그게 나중에 식민사관으로 발전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중요한 건 이런 것이 있어요. 일선 동절은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같은 조상이다. 근데 동조 동군론은 같은 조상과 뿌리를 가졌다. 일한 일영론은 일본 땅과 한국 땅은 같은 권역이다. 이런 이론들이 나오는데 제 이론과 똑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는 거는 우리는 특히 나는 북한이나 저는 우리가 주가 된 거고 일본은 일본이 거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이 제기한 건 맞는데. 그렇죠. 맞는 게 아니라 과정이 많죠. 근데 임나일본부설은요. 당연히 식민사관의 연장이니까 일제시대 때 나온 이론이에요. 그래서 일본국이 흔히 말해서 일본국에는 저체도 없던 시절인데 한반도의 남부 지역을 점령했었으니 점령하면서 한 200년 동안 관리했었다. 지배했었다는 논리를 편 거예요. 거기에 근거가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백제인들에서 쓰여졌던 일본 서기의 기록을 근거로 하잖아요. 거기는 삼국사에 없는 기록들이 많이 있어서 사료적 가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틀린 것이 있고 그쪽 입장에 쓴 게 있으니까 그걸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일본 서기의 기록을 근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일본 열도 괴물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고대 국가 시절 때. 그건 우리 쪽에서 하는 건 100이 나온다면 여기서는 조금 나오는 거죠. 어쨌든 그걸 옛날엔 그걸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때는 거기서 발굴도 별로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이 선생이 얘기했지만은 광개토 비문에 보게 되면 십몇 년 조항이에요. 십몇 년 내 레도 해파. 누가 와서 바다를 건너서 파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 위신민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그 부분 자체가 왜곡됐다는 설들이 꾸준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개토 비가 발견된 이후에 처음 세상에 공개한 것은 일본 육군 참모본부예요. 그러니 중요한 거 다 지들이 그랬을 수 있다는 거죠. 개연성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 때에는 글자 자체가 안 보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비문 자체 원래 비 자체가 그런 비예요. 우리가 그냥 화강암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때는 탁본으로 할 때 우리가 정식 탁본이 아니라 가묵본이라고 그래가지고 먼저 하고 찍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의적인 게 강한 거죠. 어쨌든 일본 육군 참모본부와 함께 일본 학자들이 활용한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왜가 건너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우리 쪽에서 정인보 선생 같은 한문학자, 그 역사학자는 방점을 다시 찍어라. 북한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건너가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걸 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역사학자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시 때 국제관계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 한반도를 보면 고구려 세력과 일본 열대 외세력과를 비교하면은 그건 당연히 고구려가 주도가 돼야 되는 것이지. 당시 왜가 어떻게 여기 바다를 건너와서 그 시대의 항해술과 조선술과 국력으로 봐서 장기 작전을 주도적으로 실시할 수가 있겠는가? 그건 아닌 거죠. 그 신면연은 대충 언제쯤이에요? 396년 아니 391년. 그러면 되게 초기네요, 그죠? 삼국 시대에서도 좀 초기. 아니죠, 광개토 당시기죠. 중기인가 그럼? 네. 300년이니까 네, 600년에 아니 390. 네. 네. 그리고 이제 396년도에는 병신년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광개토 장군이 직공을 해가지고 백제 쑥밭을 만들잖아요. 예. 그런데 조금 있다가 14년주에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왜가 대방계를 침공을 해가지고 우리 태왕이 군대를 보내서 배가 연이어라는 기록이 나오니까 수군 작전이 있었다고 보는데 격파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광개토의 입장에서는 고구려 입장에서는 당시 왜가 작전을 벌인 건 확실해요. 심지어는 대방계라고 하니까 황교질 때까지 오는 거죠. 확실해요. 그런데 그 외가 첫 번째는 어떤 성격의 집단이냐.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일본이냐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팩트에 연결된 그 왜냐.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얼만큼 주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고구려 입장에서는 왜라는 말을 썼지만 그 당시 때 왜가 능력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왜가 일부 참전했지만 백제 주도로 이루어진 반격 작전이 그렇게 보는 거죠. 14년 저항도. 네, 네, 그게 이제 네. 임달봉 모설인데 그게 문제가 많잖아요. 그 당시 일본이랑 국호도 없었고 뭐 고각적 발굴도 이루어지고 문제가 많으니까 다시 일본이 내세운 설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기마민족설이에요. 기마민족설. 한국 사람들이 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기마민족. 정확한 명칭은 기마민족 정복 국가설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고 1947년도에 에가미 나미오라는 나중에 탁월한 학자가 되지만 그 젊은 학자가 내세운 것이 바로 그 이론이에요. 그리고 꾸준히 보완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만민족 국가설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원래 우린 기만민족이었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서 일본을 정복했다. 그러나 원래 내용은 그게 아닌 거거든요. 에가미 나미오나 일본 학자들 의견은. 그리고 주체는 결국 일본 열대에 있는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그 한계를 이제 우리가 깨야 되는 건데 네. 그 기만민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꾸 잘못 알고 이해하는 거죠. 그 일본 학자의 기만민족 국가설을 받아들이게 된 우린 기만민족 국가도 아니지만 그리고 주가 결국 일본 열도라는 건데 외한연합왕국설이라고 그래서요. 일본 열도는 외국과 한국 남쪽에는 한 가야겠죠. 이들의 연합왕국설을 주장한 거예요. 그 발전이 돼서 맞아요. 제 이론에 따르면. 그런데 전제는 우리가 주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에서도 보면은 어머니 폴리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새끼 폴리스가 있듯이. 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국가예요. 모국가. 그런데 거기 간 사람들은 자국가니까 제가 그 시기를 모자 관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 모 저쪽에 가면 자 외 한 부분 이쪽에는 신라가 모 이즈모 세력에는 또 자 신라계 이런 식으로 제가 모자 관계로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 갔던 거를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는 귀화인이라고 그랬어요. 귀화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변하면서 도레인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도래했다.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도레인이라고 불러요. 그들을. 백제에서 넘어간 사람들. 백제, 가야, 신라 다. 근데 저는 우리 학교도 그렇게 쓰고 다 그렇게 쓰는데 반대했죠. 인간은 무목적적인 이러지 않는다.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어떻게 그냥 도래했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표현한 용어는 일단 진출자, 개척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일본의 그럼 당시에 백제의 그 지배 세력들이 단체로 일본에 넘어갔을 때 단체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심지어 지배 계층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1900년 초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식민지를 만들면서 그들이 우리나라의 지배 계층이 된 거하고 구조적으로 매우 비슷합니까? 나는 그런 질문하는 사람을 처음 봐요. 아니 일본이 한국에 넘어오면서 조선 정벌 조선 진출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격 당한 거고 식민지 당한 거고 지배 계층이 일본이 된 거지만 당시에 패망한 백제나 뭐 신라나 이런 백제나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넘어가서 고구려도 가요. 네. 가면 그렇겠죠. 그렇죠. 당연히 고구려 유민 졌으니까 갔는데 지배 계층이 됐다는 건 네. 대규모로 가서 그들을 사실상 복속시켰다. 식민지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구조가 그런 그랬었으면 굴조는 전 세계 모든 역사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동안 적용 못했냐는 거예요. 제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적용 안 했잖아요. 우리가 그 지역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출이나 개척을 했다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넘어갔다고 학교에서도 그랬죠. 네? 그것도 그냥 일본이 말하는 도레인이라는 용어를 즐겨 쓰고 있잖아. 이거는 진출과 개척이고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새로운 세계를 만든 것이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게 제 이론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옳은 태도죠. 다만 침략이네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그렇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침략할 때 단순하게 약탈과 침략, 몽골의 징기스칸처럼 그렇겠는가? 아니 우리의 전통적 방식대로 가는 조화 협력을 지향하는가? 그건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건 차이가 있어요 문화권마다. 물론 그렇죠. 정도의 아니 차. 그건 통념상으로는 무조건 정복과 살육과 지배 그렇지 않아요. 인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협력 관계 이런 경우도 많고 있고 서로가 상호 조정을 해요. 특히 우리는 그런 게 강한데 근데 조금 그 전에 제가 꼭 시청자들이 오해할까 봐 수정을 하는데 네. 우리가 말한 고대 국가 성립 이전까지는 그게 가능해요. 일본 열도에서.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미 거의 1000년 정도간 축적된 일본 열대에 살았던 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조몽 때부터 아니죠. 야요이 때부터. 야요이 때부터. 네. 왜냐하면 BC 4세기부터더라도 670년까지면 1000년이 넘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간간히 계속 들어오니까 마지막 단계 대거 유민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유민 세력들은 그다지 강하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바다를 건너왔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비슷한 관계에 있는 그 세력들과 새로 건너온 신주민들, 망백제 유민들, 소수의 망고구려 유민들이 연합해서 일본 국가를 만들 때 그들에게 지분은 양보하지요. 그러니까 백제계 귀족들이 많은 거예요. 외척도 백제가 되지만은 새로 건너온 백제계 사람들도 많이 그 지배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 유민들은 고려씨라는 이름으로 역시 상당 지배 계급이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고려씨들이 개척한 땅이 오늘날의 동경 지역이에요. 현재 동경이 아니라 안쪽. 동경은 만들어진 거니까 바다. 거기 개척한 게 바로 고구려인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 하면 고려향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사려보게 되면 고려군, 즉 고마군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고구려 우선 고려씨가 계속해서 거기 전체를 관리하는 궁주 역할도 해요. 그리고 초기에 발해가 공국했을 때 초기에 파괴된 사신들은 다 고구려인들이에요. 그래서 성이 고려 뭐뭐뭐뭐, 부사 고려 뭐뭐뭐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건너왔던 특별한 사람들은 여기서 지분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발해가 멸망했을 때 발해 왕사 대광현 같은 경우를 받아들여 가지고 높은 지위를 주잖아요. 성도 주고. 그렇다고 해서 발해가 지배 계급이 된 건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한국에. 그렇죠. 한 지배급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었던 거고 고려 동화가 된 거죠. 똑같이 일본 열대 가서도 결국 그들은 일본화가 된 거죠. 네. 뭐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 여러 뭐 가설들 주장들이 좀 있고 뭐 그 주장들 가운데는 좀 과격한 것들이 조금 더 많긴 한데 이 정도가 이제 팩트를 근거로 네, 제가 한 팩트를 근 건 뭐냐면 첫 번째 사료, 양쪽의 사료. 일단 중국 사료, 일본 사료, 그리고 우리 사료. 근데 고고학적인 이런 유물들을 비교해가지고 제가 이제 PPT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제가 주로 전공하는 것이 해양이잖아요. 네. 동아시아 국제 관계사니까. 그럴 경우에 제가 종목별로 출발한 곳, 도착한 곳. 도착한 곳마다 특색 있는 문화와 유적들을 본국과 비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의 논리를 마련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런 결과를 가져온 걸 보면 그 입장 바꿔서 일본에서 무슨 전쟁이 벌어졌다가 일본에서 진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왔는데 그렇죠. 그들이 우리나라의 지배 계급이 됐다고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형편없었나라는 생각을 거꾸로 하게 되듯이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이 가서 일본으로 그냥 전쟁에 져가지고 헐레벌떡 넘어갔을 텐데 단체로 배 타고 그런데 가서 일본의 현지인들을 정벌하고 현지인들도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배 계급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얼마나 왜냐하면 그들의 상충배의 일원이고 지배 계급의 일원이 된 것이지 그들 자체가 지배 계급에서 세력화된 거는 아니잖아요. 일단 그걸 전제로 하세요. 그 전부터의 관계가 그다음에 그 전부터 계속 왔잖아요. 더군다나 그래서. 당시 야마토 조정에서 핵심 천황을 비롯한 핵심 세력들은 친백제이기 때문에 나라의 운명을 걸고 백제를 지원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오니까 당연히 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일본 열대에서 그 세력들은 당시 사정도 있어요. 전국에 밀란도 있고 역병이 창고라고 그러니까 중앙 집권하고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전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신의 난 같은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을 포섭하면서 좀 더 공고하는 정책을 다양하게 취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백제 쓴 사람들은 당연히 자 보세요. 대마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 지역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산성들을 구축했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많이 구축했잖아요. 네. 그 기술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백제인들이죠. 그렇죠. 그 이전부터 온 사람들도 백제 기술, 신라, 고구려의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렇죠. 아니 기술력이 많이 와요. 진짜. 제가 오늘 그냥 넘어가지만 그랬을 경우에 이걸 다 필요로 하잖아요. 선진 문물이니까. 네. 그래서 연합정권적 성격, 연합정권이라고 좀 어폐가 있지만 일단 그들을 다수 수용하면서 공존하는 거죠. 네, 더군다나 친백제계의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으니까 온 백제계 세력들은 당연히 잡죠.
인나 일본 부설도 있고 그 뭐 광개토 대왕비에 있는 신년연에도 있고 그게 결국은 일본이 셌냐 아니냐의 싸움이잖아요. 논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로 한 100년 정도 후에 유민들이 가서 심지어 점령하고 살 정도면 일본은 그때도 별로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뜻 같은데.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아니죠. 친했었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역학관계 문제고 또 한 가지는 당시 742년 이때쯤 되면은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고구려 유민들을 집단으로 오늘날 동경 지방이 있거든요. 그 근처 지방에다가 사이타마현인데 이주시키거든요. 신라인들도 거기 집단 거주했었어요. 그때 비로소 오늘날에 우리가 동경 근처 지방이 개척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일본에서 고구려 유민들 그쪽으로 보냈어요? 네. 기록이 다 나오죠. 일본 세력이. 그러니까 보낸 건 잘 살라고 아니면 거기 사람 안 사니까 아니죠. 개척하라고. 거기를 개척하는 거고요. 거기를 집단 이주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원래 토착민들이 있잖아요. 네. 좀 복잡해지는데 사실은 거기 토착민들과 전투가 일본국이 성립된 다음에도 우리가 오늘날에 그냥 자꾸 쉽게 그 홋카이도에 사는 아이누의 선조라고 그러는데 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하이라는 한자로 표현된 존재가 있어요. 그들과 전투가 계속 벌어져요. 아. 사실은 8세기 9세기까지도 음흠. 그 쫓겨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보낸 사람들이 고구려 유민들이 주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동경이 개척되는 거고 나머지 지역은 다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일본 그러면은 일본 오늘날 일본 전체 아니잖아요. 19세기 중반 이후에 홋카이도, 오키나와 후반 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오늘날 혼슈 본토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경 이북지방, 오늘날 동북지방 이런 데는 아니면 저쪽 위에 뭐 저쪽에 있잖아요. 니가다라든가 그렇대 아오야마 이런 지역들은 아니죠. 그래서 그 오해를 자꾸 들어서 아니라는 게 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본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를 원래 오늘날은 나라 아스카 관소 지역이 지배한 게 아니라는 네, 거죠. 네. 그렇지. 일본은 다 그냥 번들이 다양하게 많았던 네. 곳이니까. 그 제가 이게 꼭 말씀드릴 거는요. 흔히 말하는 뭐 요한 문명론이라든가 고조선 문제도 그렇고 일본 문제도 그렇고요. 논쟁을 벌일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실체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본의 고대 국가의 성립 과정이라는 일본만의 성립 과정, 우리의 관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모든 사람들이 집중되는 건 뭐냐 임날본 부설이에요. 이를테면 김한민족 국가설도 드물고 똑같이 저쪽도 한사군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누구인지 실체는 몰라요. 고조선에 관해서도 우리가 영토다 수도다 이것만 갖고 싸우지 그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관리 방식이었고 그다음에 그들이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것과 함께 신앙도 중요하잖아요. 이걸 복원하는 것이 우리 후손된 도리고요.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과제인 거예요. 고조선의 문화를 복구하는 게 예를 들면 그럼 하더라도 이런 책은 다 그런 거예요. 고조선 지역의 생태 환경을 다 분석하고 거기서 어떤 생산 양식과 그다음에 생산 도구가 있었고 주민들은 무엇이고 그 사람은 어떤 신앙을 했고 어떤 교통망이 있었고 어떤 물건들을 서로가 주고받았고 당시에 서로 일본과도 다양하게 교류를 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음미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누가 세서 누가 그렇죠. 넘어와서 그럼 누가 왜 공격해서 짧은 것만 갖고 왜 논쟁을 이겼냐 벌이는 졌냐를 거예요? 따지는 게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의미냐. 제가 보기에는요. 그럼 십몇 년 정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보게 되면은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한 가지에서 브랜치 불가한 거예요. 여기 집중되다 보니까 전체 숲을 못 봐요. 전 이것이 오히려 식민지적 사관이라고 봐요. 우리가 말하는 식민사관이나 제야사관이나 강단사관이나 똑같은 거는 옛날에 사대적이라든가 똑같은 건데 이런 데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실체를 봐야 돼요. 구체성을 띄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은 3%가 워낙 시청이 높은 데다가 그다음 또 한 가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제가 그걸 합리적으로 사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일본이 옛날부터 셌어. 그래서 한반도는 일본이 자주 점령해서 지배했어. 일본의 주장이. 그 틀린 그래서 거고. 지금 20세기도 우리가 지배하는 게 낯선 거 아니야? 받아들여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또 반대로 거죠. 강하게 반발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렇죠. 지역적인 거든 뭐든 간에 하나라도 아닌 걸로 만들어 보려고. 근데 저는 사실을 밝히면 오히려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와 일본은 구분하자. 예. 일본국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거기는 우리가 말한 제가 말하면 고조선 체제 또는 우리 한민족 체제 하나다.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바다 건너는 사람들 왜? 그래서 우리가 말한 BC 3세기, 4세기, 3세기부터 해가지고 AD 3세기까지는 그게 굉장히 강하고 그 위에는 일본 열도에서도 강력해지니까 외국이 중국의 사신들 파견하고 5세기쯤 가면은 그때는 독립성을 유지하니까 때로는 경쟁도 갈등 관계도 맺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연결됐다. 하지만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 부흥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백제민들이 건너가서 그때부터 일본 국가 그때 처음 일본국이 만들어졌고 일본 국가 신라 여기는 적대 관계다. 단지 일본 국가 발은 우호 관계 동맹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 정토론이라고 그래서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총 국력을 기울여요. 당시 신흥 일본 국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경상남도 해안에 성들을 많이 쌓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문망의 수중릉이 있잖아요. 예. 네네. 그건 전부 다 당시 왜군이 아니라 일본군이 쳐들어온 걸 방어하는 거예요. 왜 일본은 다른 거예요. 그때 이미 일본국이고 그 사람들은 백제 유민들과 주도해가지고 철저히 적대적인 관계니까 그때부터 일본과 우리 한민족은 적대 관계가 된 거죠. 언제부터요? 그게? 670년 이후에. 아, 일본국이 성립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럼요. 예. 그 신흥 일본국은 백제 유민들로 봐서는 신라는 적국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을 멸망시킨 나라니까. 그럼요. 그럼 일본이라는 열도에 있는 살았던 사람들 중에 외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신라 유민들이 대거 건너와요. 백제 유민들이 대거 건너가서 세운 나라 그 나라 같이 연합해서 세운 새롭게 나라가 그걸 일본이라고 그죠. 부른다. 리파운데이션 한 거죠. 리파운데이션 했을 때 그거를 일본이랑 국호를 갖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역사책을 다시 쓰니까 그래서 일본의 고사기란 책고 일본서기란 책도 쓰여지는데 그 책들을 주도한 사람들은 백제 유민들이라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일본이라는 말이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없죠. 백제 유민들이 가기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혹간 일본 사람이 주장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본이라는 단어, 천하이라는 단어는 없었던 거예요. 네네. 특히 일본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임나일본보란 말 자체가 안 맞네. 성립이 안 되는 것은 네. 아니 일본이라는 국호가 없는데 어떻게 그 이전에 예. 임나 외본부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나마 그렇죠. 그건 뭐 얼마든지 와서 세력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근데 그거는 지배라든가 이건 다른 거죠. 네. 그리고 관청을 둬서 이건 다른 거죠. 네, 교류를 그냥 자주 남부지방이랑 많이 했다. 요 정도. 네. 네. 교류를 했어요. 증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해지지만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무덤. 일본 열독의 전형적인 전방 후문들이 발견돼요. 네, 열쇠 구멍 같은 그 바로 왕릉 그거. 같은 거죠. 맞아요. 네. 거의 근데- 전문가 수준이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약간 논란이 좀 있어갖고 저도 논란이 있어 심해야 돼요. 근데 네. 전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 아니 옛날 우리가 유럽과 아메리카를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네. 그리스 본토와 흑해 있었던 식민 도시들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네. 로마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가능한 얘기죠. 그게 조금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훼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저는 당연하지만 그 우린데 왜는 우린데 그들이 와서 그리고 당연히 동일한 문화라도 이렇다면 우리가 만약 영국 문화랑 미국 문화랑 다르잖아요. 미국도 동부 문화랑 서부 문화랑 다르잖아요. 예. 그건 스타일의 차이예요. 그래서 일본적 환경에서 일본만의 특색 있는 문화가 이미 네. 5세기쯤 가게 되면 분명히 드러나요. 전방 원본은 빠르면 3세기, 늦으면 4세기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5세기쯤 가게 되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체계적이고 놀랄만할 정도예요. 전방 원본은 일본의 고유라고 그러는데 물론 고유 양식이지만 그러나 기본은 우리와 직결돼 있죠. 일본은요. 또 오늘 강의에서 이게 해야 되죠. 일본은요. 생태 환경이 일단 우리랑 비교가 안 돼요. 거기는 국토가 70%가 산이라고 하지만 전부 다 악산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구릉이에요. 일부를 빼놓고는. 그리고 철저하게 지역과 지역이 단절돼 있어요. 일본은 그럼요. 그러니까 서로가 교류가 끝까지 없어요. 막부가 막부 끝까지도 교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 별개 나라잖아요. 전부 다. 네. 번이었죠. 번을 통과하면 그 국경 넘는 거잖아요. 음. 명칭도 국이란 명칭을 쓰고. 예. 그다음에 그들은 우리와 달리 외부 세력들이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찔끔찔끔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오니까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친고구려 세력들이 도착하는 지역,
여기는 친백제계 세력들도 시작하고 친가야 그리고 친신라계가 있잖아요. 예. 그럼 다른 거예요. 같은 일본 열도에 살지만. 그래서 이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일본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우리 비교할 수 정도로 아주 의존적이에요. 자연에 복속되어 있는 거죠. 그게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생태란 말로 바뀌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미야자키 하야오라든가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서구인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문화는 굉장히 지금 순화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자연에 거의 복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문화는 굉장히 신적인 문화예요. 근데 그런 신사 문화, 이런 문화와 함께 천황이란 명칭, 아니 천황의 개념 이런 것들은 우리 땅에서 건너간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변했고 그들은 네. 자연환경이고 그런 고대성을 우리가 말하는 명치전까지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색다른 거죠. 이게 달라요. 자, 하여튼 일본에 대한 이제 생각도 아마 여러분 그렇구나. 많이 좀 바뀌셨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 막 논란되고 있는거나 뭐 이런저런 의혹, 이런저런 음모론 같은 거 있는 것들, 뭐 그래서 거기는 뭐 발굴도 일부러 안 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 윤명철 교수님의 사료를 근거로 하는 이런 정통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면 오해 제가 없으실 비교적 것 같아요.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청자들이 네.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아이,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 쭉 들어보니까 네. 누가 좀 더 나았고 뭐 아이, 그건 앞섰고 됐어요. 네, 싸워서 이겼고 이런 아이, 얘기는 전혀 안 하시네요. 의미 없어.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네, 의미 없습니다. 살다 보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아이, 그런 그래요. 거지. 그럼요. 네. 그게 역사인데. 다만 다만 일본이 너무 왜곡을 했고 우리가 오랫동안 좀 조선조 이후에 주눅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 정체를 찾는 작업 속에서 네. 일본에 대한 반박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라든가 일부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기존 지식인들에 대한 불만이 많잖아요. 특히 역사학계. 그게 지금 합쳐져 가지고 논쟁들이 심해진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본에 관해서는 이 정도 깔끔하게 정리하고요. 윤명철 교수님과는 다음 시간에 드디어 대장정에 막을 내리는 마침표를 찍는 그 총정리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준비 잘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윤명철 교수님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각 분야의 제일 전문가인 분들의 살아있는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위즈덤 컬리지가 계속되면 저는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2026 학년도에는 더욱 깊이 있는 강의와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철학,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 기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철학을 읽어내는 오태민 작가, 창의, 시공간을 넘는 상상력으로 세상을 그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이 위즈덤 칼리지 2026 학년도 연사로 함께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교보문고 쌤 12개월 3% 멤버십과 지하엔 멤버십 1개월, 교보문고 북 콘서트 초청, 2026년도 3% 유료 프로그램 최우선 배정 및 특별 할인 적용까지 3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모두 드립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세요.